철강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1953년 사후 유작으로 발표된 이 책을 20세기에 발간된 100개의 명저 중 한 권, 46번째로 시작합니다. 철강재벌 이설에 태어난 유산의 3분의 1을 예술철학가들에게 후원했고, 최고가 아니면 죽는 게 편하다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살았으며, 동성애의 삶을 숨기지 않았던 항공공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 언어학자였던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사후유작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서 철학은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이고 미국 영어를 사용하면 미국인, 영국 영어를 사용하면 영국인이라는 가족 유사성, Family Resemblance를 설명했습니다. 곰강가는 이런 통찰력을 보여준 철학적 탐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삶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루드비히 요세프 요한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4월 26일에 빈부의 극단을 보여주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롤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철강 산업을 이끌던 철강 재벌 중 한 명이었고, 어머니 레오폴디네 칼무스 비트겐슈타인은 유대인 아버지와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르드리히 하이에크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루드비히는 8남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헤르만 크리스티안과 파니 비트겐슈타인은 유태인이었고 개신교로 개정하였으며 1850년대에 작센에서 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할머니 파니 비트겐슈타인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요세프 요하임의 사촌입니다. 지금도 아들이 철학사나 논리학사에서 주요 인물로 다뤄지듯 아버지인 카를 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1880년대 후반 무렵 카를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독점하는 제철 사업가이자 세계에서 뛰어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강 재벌인 만큼 공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컸던 회사인 알프스 산막에 있는 철광석 및 기타 광물 제굴 회사인 오스트리아 제국 알프스 광산 회사는 그야말로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아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다른 회사에 팔아버려서 카를의 형제나 조카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카를 비트겐슈타인의 자산은 부동산, 주식, 귀금속, 외화 형태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미 등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이 분산되어 있었기에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뒤에도 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력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은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침례교를 신봉하였고, 비트겐슈타인은 할머니의 신앙을 쫓아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술가와 지식인을 존중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음악 같은 예술을 사랑하였습니다. 제철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예술 애호가로서도 유명했던 카를 비트겐슈타인은 오기스트 로댕, 구스타프 클림프 같은 예술가를 후원하였고 빈 분리파 전시관을 설립하려는 재정을 책임졌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집에는 요하네스 브람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구스타프 말러 같은 예술가가 늘 초대되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비트겐슈타인보다 2살 위의 누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주요한 작품 가운데 몇몇을 비트겐슈타인의 집의 음악실에서 초연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넷째 형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후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파울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 오른팔을 잃고 러시아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도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며 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절대 음감이 있었고 음악을 향한 열정은 비트겐슈타인의 생활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 저자에서도 음악에 빗댄 예를 자주 사용하였고 클라리넷을 능숙하게 연주하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교향곡 전체를 외워 휘파람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은 자신이 최고여야 하는 재벌가에서 종종 나타나는 우울증에 따른 자살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남인 첫째 형 한스는 4살 때 작곡할 정도로 신동이었으나 1902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자살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남 셋째 형 루돌프가 1904년 베를린에서 자살하였고 차남 둘째 형 쿠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10월 오스트리아군의 총퇴각이 결정되자 자신이 쥐하던 진중에서 총을 이용해 자살하였습니다. 1920년 5월 30일 파울 엥겔만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에서 보듯 루트비도 청년 시절 줄곧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내 상황은 완전히 비참함 자체입니다. 나는 생명을 끊는 것을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 지점까지 오지 않기를. 다행하게도 러셀로부터 천재로 인정받은 후에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03년까지 비트겐슈타인은 집에서 개인 가정교육을 받은 후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부친의 뜻에 따라 대학 진학학교가 아닌 린즈에 있는 린즈 실업고등학교에 3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보다 6일 생일이 빠른 아돌프 히틀러가 1년간 비트겐슈타인과 2년 후배로 같은 학교에 다니다 낙제하여 쫓겨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비트겐슈타인이 서로 알던 사이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고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리라 추정됩니다. 1903년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오토 바이닝거가 성과 성격을 출판하고 그해 베토벤이 죽은 집에서 천재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권총으로 자신의 심장을 쏴 자살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인 파울 율리우스 메비우스가 바이닝거의 주저 성과 성격을 자신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의를 제기한 것과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바이닝거의 책을 탐독했으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시신이 운구될 때 그 뒤를 따라갔고 평생 그의 추종자로 남았습니다. 성과 성격의 내용은 비장하리만치 과장된 여성의 결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금욕을 통해 인류가 멸종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학교 생활 동안 비트겐슈타인은 높은 톤의 어투에 약간 말더듬이가 있었고 우아한 옷을 입은 민감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심중으로만 생각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동급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학업 가는 거리가 먼 분위기 속에서 학식이 있어 보인 덕에 비트겐슈타인은 선생, 헤어 루트비, 독일말로 루트비 씨와 같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05년 하늘을 나는 문제를 해결한 영웅과 천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루트비 볼츠만의 선집을 읽고 과학철학 혁명을 느껴 린츠의 실업학교를 떠나 볼츠만에게서 물리학을 배우려고 빈대학으로 가려고 했지만 1906년 9월 볼츠만이 두이노에서 자신이 과학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음에 절망하여 자살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1906년 이론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아버지의 강요로 베를린의 샤르로텐브르크에 있는 기능대학에서 기계공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우스트, 베란치와 같은 사람들이 남긴 르네상스 시기 작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1908년 맨체스터 빅토리아 대학에 진학하여 항공과 관련된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비트겐슈타인은 공학연구소의 연구성으로 등록되어 대기권 상층에 연을 띄우는 연구를 하였고 작은 제트 엔진에 사용될 프로펠러를 제작하였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연구 생활하는 동안은 버틀랜드 러셀과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공저한 수학 원리, 고틀로프 프레게의 산수의 근본 법칙을 읽고 수학기초이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학 원리에서 유형론의 난점을 발견한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했고 수리철학과 기계공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1911년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까지 그는 항공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그의 8월 항공기계에 응용될 수 있는 프로펠러의 개선에 대한 임시 설계의 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특허가 받아들이기까지는 그의 공학도로서의 경력은 계속되었습니다. 1911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비트겐슈타인은 예나 대학에 있는 프레게를 방문한 후부터 연락이 자주 교환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버틀랜드 러셀에서 배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11년 8월부터 버틀랜드 러셀의 강의실에 출석하였고 10월 18일 비트겐슈타인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러셀의 방에 갑자기 나타나서 불쑥 자신을 소개한 뒤 러셀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다 급기야 웃음꽃을 피우면서 러셀의 방에 콧불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지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러셀은 러셀의 방에 콧불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트겐슈타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11월 조지 에드워드 무어를 알게 되어 수리 논리학의 원리를 대상으로 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러셀은 겨울방학 동안 철학과 관련된 글을 비트겐슈타인더러 쓰게끔 해서 1912년 1월 글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그 글을 보고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적 재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시기 러셀은 수학기초론과 철학을 확장하고자 연구하고 있었고 비트겐슈타인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습니다.